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AVM의 리파입니다. 자,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주변 물건 비밀 100, 숫자 100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네, 주변 물건 100가지의 불가사의 과학사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책 자체를 워낙 읽는 거를 좋아하지만 그 당시에는 좀 쓸데없는 것들을, 그런 지식들 있잖아요. 네. 알쓸신잡 뭐 이런 코너들도 있고 현대인들이 좀 궁금해하면서도 평소에는 알기 어려운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 뭐 이런 생각으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깊은 생각을 하고 구매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책을 그냥 별 이유 없이 가끔 기분 전환할 겸으로 살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게 된 책이고요. 생각보다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이렇게 주변 물건들이 구성되어 있고 판매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었구나, 뭐 이런 거는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사마키 다키오라는 일본 분께서 쓰신 책이군요. 출판사는 눈과 마음이랍니다. 정난진 씨가 옮겼다고 합니다. 네, 편저자 사마키 다키오, 치바대학 졸업, 도쿄 가쿠게이 대학 대학원 수료, 도쿄대학 교육학부 부속 중고등학교 교사. 도쿄대학교에는 부속 중고등학교가 있답니다. 몰랐던 사실이네요. 도쿄대학 교육학부 강사로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보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주변 물건 비밀 100. 1997년 작이네요. 산 거는 그렇게 옛날에 사지 않았습니다. 한 3, 4년 정도 전에 샀습니다. 자, 제1장 주방 욕실에서 쓰는 물건의 불가사의랍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가스 냄새의 성분은 가정에서는 조리나 난방용으로 도시가스나 프로판가스를 사용한다. 이들 가스는 잘못 사용하면 무시무시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가스 사고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스 누출로 발생한 폭발 사고이다. 해마다 여러 건의 비참한 사고가 신문이나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익혀두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에는 도시가스와 프로판가스 두 종류가 있다. 도시가스는 주로 도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땅속의 가스관을 통해 기화한 가스가 일정한 압력으로 가정에 공급되고 있다. 프로판가스는 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는 지방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액화한 프로판을 농축한 가스통을 각 가정에 운반하여 사용한다. 도시가스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 성분은 메탄이다. 프로판가스의 주 성분은 말할 것도 없이 프로판이다. 메탄이나 프로판은 원래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태에서 사용하면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위험이 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가스가 누출되어 대폭발을 일으키게 되면 큰일이다.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가스나 프로판가스에는 일부러 역한 냄새가 나게 한다. 따라서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나는 역한 냄새는 사실 가스 자체의 냄새가 아니라 메르카프탄이라는 착취제 냄새이다. 만약 집안에서 이 냄새가 나면 메인 밸브를 잠그고 창문이나 현관문을 열어 환기를 해야 한다. 가스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자. 가스 사고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폭발 사고이다. 가스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일 가스가 누출될 경우라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가스 경보기를 설치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위쪽으로 모인다. 따라서 도시가스인 경우 가스 경보기를 주방 위쪽에 설치해야 한다. 반대로 프로판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습 경보기를 주방 아래쪽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가스 누출을 확인했다면 전기기구의 스위치는 절대 작동시키면 안 된다. 전기 불꽃이 튀어 가스에 인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가스 사고에서 두 번째로 무서운 것은 일산화탄소 중속이다. 현재 국내에서 공급되고 있는 가스에는 일산화탄소를 함유한 것은 없다. 그러나 해마다 산소 공급 부족으로 가스가 불완전 연소하여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면 중독되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고 있다. 일산화탄소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데다 맹독이어서 아주 위험한 기체이다. 잠을 자는 동안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가스를 사용할 때에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가스난로 등을 사용할 때 조금이라도 머리가 아프면 환기를 시키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좋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서도 한국에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강릉 펜션에서 보일러 가스가 누출돼서 학생이 사망하고 중태에 빠지는 등 안 좋은 사건들이 국내에도 최근에도 있었죠. 네, 그런 가스의 누출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착취제를 사용해서 가스 냄새가 난다고 인간에게 느끼게끔 설계를 한다는군요. 몰랐던 사실이네요. 자, 두 번째, 가스 경보기가 울리는 구조. 가스 누출은 때론 대형 참사를 일으킨다. 만약 누출된 가스가 실내에 가득 찬 상태라면 폭발로 지붕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가스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 누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만약 가스가 누출된 경우라도 가스 누출을 즉각 감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가스에는 일부러 냄새나는 물질을 첨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 누출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만 일어나라는 법이 없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모르는 사이에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가스 경보기가 나온 것이다. 가스 경보기는 가스 누출을 기계로 감지하여 버저 소리 등으로 멀리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가스 경보기는 어떤 구조로 작동되는 것일까? 가스 경보기에는 가연성 가스 센서라는 소자가 사용되고 있다. 이 소자는 주로 산화 아연 등의 세라믹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어 가연성 가스, 즉 불에 타거나
폭발하는 가스에 접촉하면 전기 저항이 작아진다. 가스 경보기는 소자의 전기 저항이 작아지면 버저가 울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산화 아연의 소자는 왜 가연성 가스와 접촉하면 전기 저항이 작아질까? 이것은 약간 어려운 내용이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보통 상태에서 산화 아연의 표면에는 산소가 들러붙어 있다. 산소가 표면에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산화 아연 속의 전자는 산소 쪽으로 끌려가 표면 부근에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거기에 가연성 가스가 접촉하면 표면의 산소와 반응하여 산소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산소 쪽으로 끌려간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전기가 흐르기 쉬운 상태가 된다. 그래서 전기 저항이 작아지는 것이다. 가스 경보기는 주방에서 술을 데우는 것만으로도 작동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술의 성분인 에탄올이 가연성 가스로 감지되기 때문이다. 감지해야 하는 가스 이외에 작동하지 않는 소자 개발을 목표로 지금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네, 어떻게 하면 가스 누출 경보기가 울리는지에 대해서 써 있었군요. 이것은 어느 정도 이 화학에 대한 개념이 있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문과거든요.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화학적인 것에 좀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본인이 좀 이과시면서 이런 좀 알면 좋지만 몰라도 되는 그런 쓸데없는 지식을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주변 물건 비밀 100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읽어보죠. 세 번째, 전자레인지. 직접 불로 가열하지 않는데도 음식을 데울 수 있는 이유. 불을 가하지 않았는데 음식이 데워진다. 전자레인지의 출현은 가히 식품 가열의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자레인지가 역사에 등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의 일이다. 전자레인지는 비교적 단시간에 음식을 가열할 수 있으며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가열 수단으로 급속히 보급되었다. 현재 국내 전자레인지 보급률은 약 80%에 이르고 있다. 전자레인지는 밀폐된 상자 안에서 매우 높은 주파수의 강력한 전파를 매그네트론이라는 발진기에서 발생시켜 식품에 조사한다. 참고로 FM 라디오는 약 80MHz, 휴대전화는 1000MHz 정도이다. 물 분자는 분자 속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가지고 있다. 이 강력한 전파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변화할 때마다 물 분자는 뒤집어지기도 하고 격렬하게 떨리기도 한다. 분자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높은 고주파 전파는 물 분자에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식기 등에도 영향을 주지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다. 식품은 어떤 것이든 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식품만 선택하여 가열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서 전자레인지가 등장하기 전에는 식품 바깥쪽에서 열을 가해 중심까지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지만 전자레인지에 의해 식품 속의 물을 직접 가열하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인 것이다. 그런데 전자레인지에는 왜 턴테이블이 필요할까? 전자레인지는 네모난 상자 안에서 식품에 균등하게 열이 가해질 수 있도록 최신 기술로 설계되어 있지만 상자 안의 벽을 반사하여 식품의 전파를 조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열이 잘 되는 방향과 그렇지 않은 방향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테이블을 회전시켜 식품을 돌리면 어느 방향이든 같은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전자레인지의 창은 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게 만들어진 것일까? 원래는 투명한 창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전파가 유리를 쉽게 통과하여 강한 전파가 인체에 닿으면 해를 입게 된다. 전파가 상자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하려면 역시 철판으로 막아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그러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철판에 전파의 파장에 비해 충분히 작은 지름의 구멍을 많이 뚫어놓아 구멍이 뚫려 있어도 전파가 상자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할까 한다.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고양이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랑하는 고양이를 샴푸로 목욕시킨 다음 빨리 말려주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고양이를 집어넣었다. 당연히 고양이는 죽고 말았다. 이에 화가 난 고양이 주인은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그것이 사실이든 어떻든 요즘은 그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네, 전자레인지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 수 있었군요. 이 전자레인지의 탄생 비화 같은 것은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원래는 레이더 스코프 같은 걸 실험하던 중에 주머니에 있던 초콜릿이 녹아서 이게 어쨌든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발생했다고 하는 설이 매우 유명한데 그것 말고도 새로운 지식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왜 턴테이블이 필요한가? 두 번째는 전자레인지의 창은 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게 설계되어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전자레인지 창이 왜 안이 들여볼 수 없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했었는데 여기 설명이 써 있군요. 맞아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리면은 앞에서 보게 되죠. 이게 음식이 돌아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좀 아무 생각 없이 멀거니 보게 됩니다. 전파가 유리를 뚫지 못하게끔 설계된 거였군요. 그리고 이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저도 이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 설명서에는 항상 생명체를 넣고 사용하지 말 것 이렇게 써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스펀지에서 나왔던가요? 어쨌든 어떤 지식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다뤄졌던 내용인 것 같아요. 고양이가 너무 불쌍한데 이 전자레인지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수분을 전자의 진동을 줘서 끓이는 거라는데 정말 끔찍했겠네요. 상상하니까 좀 징그럽다.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번째, 뜨겁지 않은데 뜨거워지는 전자조리기. 전혀 열기가 느껴지지 않는 플레이트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조리를 할 수 있는 전자조리기. 신기하게도 냄비만 뜨거워진다.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길래 냄비를 데울 수 있는 걸까? 동그랗게 말아놓은 전선 속에 막대자석을 출입시키면 전선에 전류가 흐른다. 이를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한다. 또 전기저항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전기저항은 열을 발생시킨다. 이를 줄의 법칙이라고 한다. 사실 전자조리기는 패러데이의 법칙과 줄의 법칙을 응용한 조리기구이다. 이 두 가지 법칙으로 열을 얻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자석과 전선, 전기저항이 필요하다. 전자조리기 내부에는 움직이는 자석 대신 전자석이 들어있다.
전자석 코일에 교류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전자석에서 나오는 자력선은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자석을 출입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전선 대신 금속 냄비를 사용한다. 금속 냄비는 전선과 마찬가지로 전류를 흐르게 한다. 전기 저항을 대신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은 철제 냄비를 사용하면 된다. 철에는 알맞은 전기 저항이 있으며 전류도 통과시킨다. 그러면 전자조리기를 사용하여 요리를 해보자. 본체에 전원을 연결하면 플레이트 아래에 있는 코일에 교류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플레이트 상부에는 강도가 변동하는 자력선이 발생한다. 플레이트 위에 철제 냄비를 얹으면 본체의 코일에 의해 발생한 자력선이 냄비를 통과한다. 그러면 패러데이의 법칙에 의해 냄비에 소용돌이 모양의 전류가 많이 흐른다. 전류가 흐르면 철제 냄비에는 전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줄의 법칙에 따라 열이 발생한다. 이 열로 인해 냄비 속의 내용물이 가열되는 것이다. 전자조리기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 냄비를 직접 가열하기 때문에 열 효율이 좋다. 간접적으로 냄비를 가열하는 전기풍로와 비교하면 전기풍로의 열 효율은 50% 정도에 비해 전자조리기는 80% 이상이다. 또 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화나 점화를 할 필요가 없어 안전성이 높다. 게다가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해도 산소 결핍 우려가 없다. 하지만 전자조리기는 사용할 수 있는 냄비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 구리나 알루미늄 냄비는 전기 저항이 너무 작아서 발열량이 지나치게 작다. 흙냄비나 도기 등은 전류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철제 중에서도 중화냄비처럼 바닥이 둥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은 본체의 코일에서 나온 자력선이 냄비 바닥을 통과하지 못하고 빗나가 버린다. 네, 전기 스토브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죠? 네, 전자조리기라고 써 있는데 요즘에 전자조리기라고 하는 제품으로 나오는 제품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전기 스토브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 스토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과학적으로 좀 증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음식을 해먹으면은 맛이 없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라면을 끓여 먹어도 전자조리기, 그러니까 전기 스토브에다 끓여 먹으면 맛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뭐 제 생각엔 좀 그렇더라고요. 뭐 기분 탓일 수도 있습니다. 뭐 기분 탓이겠죠. 네. 어쨌든 전기를 이용해서 라면물을 데우나 불을 이용해서 라면물을 데우나 아마 비슷비슷할 겁니다. 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죠. 여기 써있던 것처럼 효율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전기 스토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구간이 명관이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다섯 번째, 냉장고 안은 왜 차가울까? 풍요로운 식생활을 지탱해주는 냉장고는 가전제품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 냉장고 바깥쪽을 만져보고 열이 많이 나서 놀란 적은 없는가? 냉장고는 전기를 이용하여 내부의 열을 바깥으로 방출한다. 이 방식은 에어컨에도 도입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열을 운반하는 구조에 대해 생각해보자. 목욕을 하고 욕조에서 나오면 서늘한 느낌을 받는데 이때 몸 표면에서는 물이 열을 점차 빼앗으면서 증발한다. 한편 그 수증기가 바깥 공기로 차가워진 창에 닿으면 열을 방출하고 다시 액체인 물로 돌아간다. 이는
물이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 상태 변화를 계속하면서 몸의 열을 창밖으로 운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냉장고 내부에는 폐쇄된 관이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냉매가 채워져 있다. 냉매는 배관 속에서 상태 변화를 되풀이하면서 열을 주고받으며 냉장고 내부의 열을 바깥으로 운반하게 된다. 배관 속의 상태 변화는 압력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발생한다. 연기가 투명한 일회용 라이터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분명 이름은 가스라이터인데 내부에 액체가 들어있다. 이 가스는 높은 압력 아래에 갇혀 있을 때는 액체 상태이지만 외부 압력이 낮은 곳에서 나오면 기체 상태로 변한다. 이와 같은 일이 배관 속에서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냉장고에서는 모터를 돌려 냉매를 순환시킨다. 먼저 냉매를 냉장고 바깥에서 압축한다. 압축된 냉매는 고온, 고압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응축기를 통과하면 주변 공기의 열을 빼앗겨 액체가 된다. 이것을 냉장고 내부를 통과하는 관에 보내 기화시킨다. 그때 주변에서 많은 열을 빼앗는다. 즉, 액체가 된 냉매가 증발할 때 필요한 기화열을 이용하여 냉장고 내부의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것이다. 기체가 된 냉매는 다시 냉장고 외부에서 압축된다. 자연계에서 열은 반드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냉장고 같은 연구를 통해 열을 역방향으로도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온도가 낮은 곳에서 열을 빼앗아 높은 곳으로 버리는 구조이다. 관 속으로 들어오는 냉매는 압축시키면 쉽게 액체로 변하는 가스로 상태 변화를 일으킬 때 많은 열을 운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조건에 맞는 것이 통칭 프레온으로 불리는 물질로 냉매 이외의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프레온 가스는 오존층 파괴나 온난화 등 지구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 지구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프레온의 생산과 소비를 중단하고 보다 영향이 적은 대체 프레온을 개발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네. 냉장고가 어떻게 차가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글이었군요. 이거는 초등학교 교과서나 이런 과학 시간에 많이 언급되고 다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프레온. 이 프레온 가스도 요즘은 거의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존층 파괴 같은 것도 잘 언급이 안 되죠. 미국의 경우에는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이 미국에는 참 특이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 지구 온난화는 존재하는가 뭐 이런 거. 네, 이거 구글에 검색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뜨거운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정말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 중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음모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가 실존한다고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저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지구는 사실 평평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걸로 언쟁하는 글을 지금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좀 웃긴 밈으로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프레온 가스랑 지구 온난화랑 오존층 파괴가 요즘은 잘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꽤나 많이 언급됐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싹 언급이 또 안 되고 있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재밌는 내용이었네요. 확실히 라이터 안에
가스가 있는데 왜 액체였는지는 잘 몰랐는데 그런 탈취제로 냄새가 사라지는 이유. 흡착이란 냉장고에는 여러 가지 식품이 보관되고 있으며 그 식품들에서 나는 냄새도 다양하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역겨운 냄새로 변하는 일도 있다. 그런데 냉장고 한쪽 구석에 탈취제를 놓아두면 냄새가 말끔히 사라진다. 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냄새가 없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냄새를 느끼는 것은 냄새를 가진 물질이 코의 점막상의 점액에 녹아들어 점막의 냄새 센서가 자극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냄새가 난다는 것은 냄새를 가진 물질이 분자 상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냄새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는 냄새 분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탈취제이다. 냉장고에 넣는 탈취제의 정체는 탄소 원자가 다수 결합한 활성탄이라 불리는 수채 일종이다. 활성탄은 표면에 여러 가지 분자가 충돌하면 그것을 빨아들이는 성질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흡착이라고 한다. 일단 흡착한 분자가 그 상태로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 원래의 대기 속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 흡착은 활성탄의 표면 가까이에 오는 분자만을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중 냄새를 가진 분자가 스스로 이동하여 활성탄이 있는 곳까지 오지 않으면 흡착이 되지 않는다. 냉장고 속에서는 냄새를 가진 분자가 자유로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흡착체 가까이에 온 분자부터 순서대로 흡착되어 간다. 또한 활성탄은 고체 내부에 아주 작은 구멍이 많이 나 있어 표면적이 현저하게 커진다. 그 구멍은 활성탄 1g당 1000개 이상이나 된다. 따라서 많은 분자를 흡착시킬 수 있다. 그런데 흡착된 분자를 활성탄으로부터 무리하게 떨어뜨리려면 활성탄을 가열하는 방법이 있다. 약 600도에서 800도 정도로 가열하면 흡착된 분자가 떨어져 나간다. 따라서 활성탄을 가정에서 재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활성탄은 공기 중의 산소나 질소 분자를 흡착하지 않고 냄새를 가진 분자 등을 선택적으로 흡착시킨다. 또 흡착이라는 현상은 공기 중만이 아니라 물속에서도 일어난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정수장치가 있는데 그 대부분에 활성탄이 사용되고 있다. 물 분자는 흡착되지 않지만 염소나 녹 등 냄새가 나는 물질이 활성탄에 흡착되기 때문에 정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활성탄은 여러 가지 분자를 흡착하여 우리에게 냄새가 없는 깨끗한 공기와 물을 제공해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네. 그렇군요. 냄새 분자 자체를 활성탄에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작용되는 게 탈취제군요. 요즘은 냄새를 없애려고 활성탄을 쓰기보다는 공기 중의 경우에는 브리즈 에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기 탈취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97년도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고 그저 수치로 돼 있는 그런 것만 언급이 돼 있군요. 아쉽습니다. 다음 7번째, 눌러붙지 않는 프라이팬. 테프론 대통령이라고 하면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의 별명이다. 무슨 일에든 매달리지 않고 가볍게 흘려버리는 대통령의 태도를
당시 매스컴이 빈정되어 붙여준 별명이다. 테프론 가공 또는 불소 가공 수지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눌어붙거나 들러붙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있다. 이 테프론이라는 물질은 탄소 원자가 일직선상으로 빽빽하게 늘어서 있고 그 하나하나의 탄소 원자 주위에 불소 원자가 3개씩 들러붙어 있는 끈 모양의 분자이다. 그리고 이 불소 원자가 들러붙지 않는다는 성질을 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테프론이나 불소 가공 수지는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된 것일까? 프레온이라고 하면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지구 대기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유명해진 물질이다. 이 프레온은 탄소 원자 1개 주위에 불소나 염소 원자 여러 개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기화하기 쉽고 무독, 불연성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꿈의 물질로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 스프레이의 용매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 프레온을 연구하고 있던 두퐁사에서 1938년 어느 날 프레온 화합물의 기체를 저장하고 있어야 할 통이 하얀 가루만 남기고 비어있던 것이 우연히 발견되었다. 이 하얀 가루가 바로 테프론이다. 프레온이 통 속에서 서로 들러붙어 일직선으로 늘어져 테프론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물질은 탄생 초기에는 성가신 존재였다. 열을 가하면 부드럽게 되기는 하지만 녹지 않았다. 여러 가지 액체에 담가 녹여보려 했지만 허사였다. 가공을 할 수가 없어 재료로서는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 성가신 성질은 역으로 활용하였다. 마침내 열이나 약품에 강하고 이 물질을 바른 표면은 다른 물질이 들러붙지 않는 기막힌 성질을 가진 테프론이라는 신소재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진보는 반드시 좋은 것에만 이용되진 않는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맨해튼 계획에서 테프론이 약품에 강하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원폭을 제조하는 용기로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는 눌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을 비롯하여 의복에 분무하면 물을 튕겨내는 기능을 가진 스프레이, 야구장 지붕, 햄버거를 넣는 방수종이 봉지, 충치를 예방하는 치약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 곳곳에서 테프론이나 불소 가공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눌러붙지 않는 프라이팬 참 좋죠. 쓰다 보면은 금방 코팅이 벗겨져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테프론이라는 물질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군요. 치약이나 햄버거에 놓는 그 반질반질한 방수 종이, 또 방수 코팅하는 그런 스프레이에도 쓰였다고 하네요. 저 기술의 발전이 항상 좋은 밝은 면으로만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도 여기서 알 수 있었죠. 신기하군요. 자, 8번째. 압력 냄비는 어떻게 단시간에 조리할 수 있을까? 압력 냄비를 사용하면 음식을 빠르고 부드럽게 조리할 수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빨리 조리가 되는 걸까? 그것은 100도가 넘는 고온에서 물로 조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의 비등점은 분명 100도일 텐데 왜 압력 냄비를 사용하면 고온의 물이 만들어지는 걸까? 산 정상이나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밥이 맛있게 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기압이 낮으면 물이 100도 미만에서 끓어버리기 때문에 저온인 상태로 밥을 하게 된다. 반대로 공기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100도보다 높은 온도가 되지 않으면 물이 끓지 않는다. 즉, 물은 기압이 낮을수록 낮은 온도에서, 기압이 높을수록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물뿐만 아니라 모든 액체는 주변 기압이 변하면 비등하는 온도 또한 변한다. 압력 냄비는 증기가 바깥으로 달아나지 않도록 뚜껑을 덮고 1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조리하는 냄비다. 압력 냄비에 물을 넣고 가열하면 물이 서서히 증발하여 냄비 속의 공간에 수증기가 많이 생긴다. 수증기도 기체이기 때문에 냄비 속 기체의 압력이 상승하고 더불어 물에 비등하는 온도도 상승한다. 예를 들어 보통 대기압의 2배가 되는 압력에서는 120도에서 물이 끓는다. 즉, 압력 냄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20도나 높은 물을 만들 수 있다. 압력을 높일수록 물의 비등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다 고온의 물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냄비 자체의 내압성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0도의 뜨거운 물을 만들 수 있는 2기압의 압력에서는 1평방센티미터에 약 2kg의 힘이 필요하다. 이것은 상당히 큰 힘이다. 따라서 압력 냄비는 튼튼하고 두꺼운 금속판을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또한 고압이 되면 물에 비등하는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는 강한 힘이 수면에 작용하기 때문에 증발하려던 증기가 증발하지 못하고 되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와 같이 고압 상태에서 고온의 물을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재료 깊숙한 곳까지 열이 스며들어 맛있게 조리할 수 있다. 다만 신경 쓰이는 것은 고온으로 요리를 하면 비타민 등이 파괴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이다. 역시 100도 이하에서 요리를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비타민이 파괴되기가 쉬울 것이다. 압력 냄비를 이용하여 치킨을 튀기는 가게가 있다. 이는 압력 냄비를 사용하지 않고 고온에서 튀기면 고기의 수분이 증발하여 고기가 퍼석퍼석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력 냄비를 사용하면 수분이 달아나지 않고 부드럽고 맛있는 프라이드 치킨이 만들어진다. 압력 냄비는 수증기로 고압 상태를 만들어 1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의 물을 만드는 냄비이다. 그런 고온 상태를 이용하여 단시간에 음식 깊숙한 부분까지 부드러운 요리를 만드는 마법의 냄비라고 할 수 있다. 네, 요즘은 압력솥을 거의 사용하지 않죠. 안전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그 증기가 배출되는 그 부분에 그 작은 어떤 입자 같은 것들이 끼면은 폭발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밥을 지을 때 이제 조 같은 걸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 이제 병아리들 사료로 많이 쓰이는 조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섞어서 넣게 되면은 간혹 가다가 그게 어떤 뭐라고 표현하죠? 그 연기가 배출되는 부분에 그런 조가 끼면은 제대로 된 열 순환이 안 돼서 폭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순수하게 밥을 지어 먹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겠지만 안전적인 것도 많이 고려해서 요즘은 압력솥을 많이 사용하지 않죠. 예전만큼은요. 전기밥솥이 워낙 잘 나온 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압력솥을 보기가 많이 어려워졌죠. 다음 9번째, 제습 건조제의 알갱이는 무엇일까? 김이나 과자 봉지를 뜯으면 안에 작은 봉지가 들어있는데 먹지 마시오 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 이 봉지에는 제습 건조제가 들어있다. 김이나 과자는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쉽게 눅눅해지는 식품이다.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있어야 할 과자가 눅눅해지면 당연히 맛이 없어진다. 따라서 건조제를 넣어 봉지 안의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봉지를 개봉해도 얼마간은 수분을 없애준다. 김이나 과자 이외에도 녹차 등 습기가 있으면 눅눅해지는 식품에는 건조제가 반드시 첨가된다. 혹시 건조제 봉지를 뜯어본 경험이 있는가? 식품에 사용되는 건조제에는 지름이 약 몇 밀리미터 정도 되는
구슬 모양 알갱이와 하얀 분말이 있다. 구슬 모양의 알갱이는 실리카겔이라는 물질이다. 간혹 색깔이 있는 구슬이 섞여 있는데 이는 실리카겔 알갱이에 염화 코발트라는 물질을 첨가한 것이다. 그것은 건조 상태에서는 파란색, 수분을 흡수하면 핑크색이 되는데 건조 능력이 있는지 어떤지는 색에 따라 알 수 있다. 실리카겔은 규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만들어지는데 가장 큰 특징은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이 매우 커져서 1g의 실리카겔로 수백 평방미터를 소화할 수 있다. 이 표면에 수분을 들러붙게 하는 것이다. 100g의 실리카겔로는 20g의 수분을 들러붙게 할 수 있다. 또한 하얀 분말로 된 것은 산화칼슘이다. 산화칼슘은 수분과 하나가 되어 수산화칼슘이라는 다른 물질로 바뀐다. 캔에 들어있는 따뜻한 술에 들어있는 것도 같은 산화칼슘이다. 건조제 봉지에는 먹지 마시오라고 씌워져 있는데 만약 잘못해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 실리카겔은 무치이며 먹어도 무해하다. 그러나 산화칼슘은 수분을 흡수하고 있지 않을 때는 입안의 수분과 반응하여 열을 발생시킨다. 아마도 먹으면 입안이 뜨거워지고 맛도 맵싸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화상도 입을 수 있다. 수분과 반응하여 생긴 수산화칼슘은 강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입안이 진물을 우려가 있다. 서랍이나 장롱 속에 넣는 건조제 중에 긴 막대 모양의 용기에 들어있는 것과 삼각기둥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염화 칼륨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다. 이 물질은 수분을 흡수하여 질척질척해지는 성질을 갖고 있다. 서랍이나 공간이 넓은 곳에 사용되는데 실리카겔이나 산화칼슘의 5배나 되는 강력한 수분 흡수력을 갖고 있다. 매우 쓰고 질척질척해지기 때문에 식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렇군요. 살다 보면은 한 번씩은 꼭 뜯어보게 되죠. 보통 김 같은 포장된 김에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또 가끔 패딩이나 코트 같은 제품을 사면은 주머니에 들어있기도 하죠. 그래요. 비비탄 총알 같이 자그마한 구슬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래요. 먹어도 무해합니다라고 써있긴 하지만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죠.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10번째를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어 우마미의 탄생, 우마미 조미료의 역사. 우리의 식탁을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풍부한 식품들. 평소에 우리가 많이 먹는 식품의 성분을 살펴보자. 과자나 사탕은 물론 어묵 등의 국물 재료, 절임류나 햄, 청국장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식품의 원재료 포장지에는 조미료, 아미노산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미료가 바로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는 맛의 연출자, 우마미이다. 살짝 뿌리기만 해도 요리의 맛이 좋아지는 마법의 조미료인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지금은 여러 나라의 가정에서 애용되고 있다. 글루타민산은 독일의 화학자 리트하우젠이 밀가루 글루텐에서 발견하였다. 그 후 일본인 이케다 기쿠나의 박사가 다시마의 감칠맛이 글루타민산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것을 일본의 아지노모토라는 회사가 제품화한 것이다. 처음에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다시마나 밀가루에서 추출하여 제조되었다. 밀가루의 단백질인 글루텐은 다량의 글루타민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것을 가공하여 글루타민산 나트륨을 제조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전분이라는 부산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글루타민산 나트륨을 대량 생산하는 데는 장애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된장이나 간장 등
미생물의 힘을 빌려 발효식품을 제조하는 기술이 발달하였다. 이 기술이 당밀이나 전분을 원료로 하는 발효법을 개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현재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당밀을 원료로 하는 발효법에 의해서 거의 전량이 제조되고 있다. 옥수수나 감자 등에서 추출하는 당밀이라면 어디서나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가격도 매우 저렴하다.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화학 조미료가 유명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예를 들어 독성이 있다는 사실이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연구 결과 독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 식품들도 단백질을 소화하면 글루타민산이 섭취된다. 다만 식품 자체의 진정한 미각이 조미료 때문에 알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케다 박사가 발견한 우마미, 학문적으로도 획기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모든 맛은 단맛, 신맛, 짠맛, 쓴맛의 4가지 기본 맛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4가지 기본 맛만으로는 미각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우마미가 독립적인 기본 맛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우마미가 우마미라는 국제 공통어가 된 것이다. 그렇죠. 이 글루타민산 나트륨, 우마미가 일본의 조미료죠. 한국에서는 미원이라는 제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우마미랑 매우 비슷하게 생긴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 조미료죠. 과거에는 조미료가 아무래도 화학적인 반응으로 만들어낸 조미료일 테니까 어떤 소금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안 좋을 것이다, 이런 편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연구 결과를 보면은 뭐 동일한 양의 소금과 조미료를 비교했을 때 조미료를 먹는 게 차라리 낫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네, 우리가 항상 먹는 그런 조미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면은 음식에 맛이 없어요. 먹다 버릇해서 이게 좀 혀가 익숙해진 거겠지만, 뭐 보통 이제 식당에 가시면은 뭐 거의 모든 밑반찬 같은 거에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겉절이 같은 김치 같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또 단맛, 신맛, 짠맛, 쓴맛에 하나가 더 추가됐죠. 감칠맛이라고 하는, 이제 우마미가 이제 감칠맛으로 인정이 되었다 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주변 물건 비밀 100을 읽어드렸습니다. 네, 거의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량 읽어드린 것 같은데, 그 재밌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뭐 랩은 어떻게 만들까? 아니면은 뭐 또 알루미늄 호일은 왜 안쪽은 광택이 나고 바깥쪽은 광택이 나지 않는가? 뭐 이런 거나, 뭐 또 되게 재밌는 게 많습니다. 거품 나는 입욕제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세제를 사용하면 더러운 때가 제거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 거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뭐 재밌습니다. 뭐 이런 잡학 같은 것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구매해서 읽어보셔도 재밌겠다 싶은 책이고요. 또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좀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혹시 읽기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이 문장이 길기 때문에 뭐 읽기 연습하실 때 뭐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주변 물건의 비밀 100 읽어드렸고요. 이걸 더 읽어드릴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읽어드릴지 아닐지는. 네, 일단 오늘은 10
앞장까지만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